네,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에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23쪽이에요. 123쪽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면, 우리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적 요인이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는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저출산의 과학기술적 요인 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 멜서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멜서스라는 사람이 1798년에 인구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식량의 생산 속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위해서는 뭐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혼인 연령을 늦춰야 된다. 뭐 그 당시로서 영국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구 억제를 위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되게 일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들렸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맞지 않는 주장이기도 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뭐 여러 가지 식량 생산의 어떤 여러 가지 혁명적인 발전, 뭐 화학 비료의 개발이라든지 농업의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성욕이나 이런 어떤 그런 혼인 연령을 늦추는 이런 금욕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인간들 스스로가 과학적인 피임을 통해서 출산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능력이 또 생김으로써 인구의 증가 속도가 그렇게 생각만큼 물론 뭐 그 이후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영국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기와 19세기 이후에 인구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뭐 스스로 조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멜서스의 인구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약간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과학기술적 요인으로서 뭐 이런 뭐 이제 이 저출산 현상이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적 요인은 비교적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뒤에 나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고령화 현상이란 게 있는데요. 이 고령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령화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할 때 고령화는 노인 인구 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었죠. 노인 인구 수가 많아도 유소년이나 청장년의 인구가 많으면 그 사회는 고령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령화라는 거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7%냐, 14%냐, 20%냐에 따라서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고령화 현상이란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출산과 맞물려 있는 어떤 그런 원인인데요. 우리가 뭐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과학기술적 요인으로 왜 고령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고령화가 되는 것이고요.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원인으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이제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위생시설의 개선이 되고 화장실이 이제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출산 현상의 경제적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과학기술적 요인은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한 5가지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자녀를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많이 낳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부양을 할 때 그 자식들의 부담이 좀 더 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더 덜해진다 이런 게 있었던 건데요. 뭐 물론 장남이 가장 큰 부담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서 부양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 자녀를 많이 낳는지가 과연 내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것과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고 하는 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리적 선택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많은가 손해가 많은가를 따져보는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출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단 무조건 많이 낳고 보자. 뭐 결혼하면 뭐 몇 명은 낳아야지 뭐 이렇게 했던 생각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과 편익을 한번 따져보고 그 따져보고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이 나한테는 내 인생의 손해야. 나한테는 손해가 더 많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낳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출산 여부가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판단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요즘의 시대에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와 부모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나한테 어떤 비용과 어떤 편익을 주는 건지를 이렇게 따져보는 데 비해서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는 그냥 무조건 일단 아이는 뭐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낳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서 편익은 무엇이 있을까? 자, 편익이라면 뭐 노동력 증가, 부모의 노후 보장 등의 이런 성격이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는 있었을 텐데 현대 사회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하는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전혀 아니죠.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노동력보다는 노동력의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진 거예요. 뭐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지 않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남는 편익이라면 양육 과정에서의 행복감,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한테 나 그냥 뭐 어머니가 아들, 딸 하나씩 낳으라니까 뭐 그냥 그거는 했어라는 그냥 그런 의무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편안함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개 빼고는 사실은 제가 이 뭐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막 평가절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본인한테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더 많다는 거죠.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교육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아이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자기의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양육 과정에서의 행복감도 매우 큽니다. 또 아이가 주는 행복도 많지만 이제 점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해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산의 그 어떤 다출산을 좀 기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비용 많이 듭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나와서 농사만 잘 지어주면 자식한테 바라는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그 아들, 그 딸이 대학도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병원비도 들고, 교육비도 들고, 학원비도 들고, 또 놀러도 가야 되고, 여가 시간 같이 보내려면 머릿수 하나 늘어났으니까 또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게 적게 낳아서 더 잘 키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특히 수도권.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면 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혼인이나 출산이 어려워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기회비용이란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의 경우,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출산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 스튜어디스라는 꿈을 이루는 것도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꼭 이런 그렇게 많이 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뭔가를 성취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 길게 다니고 싶어. 1년에 몇 번은 여행을 가야 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뭐 운동 같은 걸 또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운동 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싶어. 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을 했을 때, 자, 포기하는 것들. 이 나머지가 포기가 되죠? 이거는 이제 물론 같이 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출산하고 바로 이런 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기회비용이라고 했죠? 네,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 기회비용이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여성분에게는 여행이라는 그 어떤 꿈이 가장 컸다고 보면 이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건데요. 이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행이란 것 자체가 예전에는 아예 그 모든 국민이 불가능했고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허용이 돼요. 뭐 50세 이상부터 89년에 50세 이상만 허용이 됐다가 이제 또 뭐 30세 이상 허용이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여행이 자유화가 되고 이러거든요. 올림픽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내가 이제는 하고 싶으면 막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기회 비용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산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그 가치와 더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고 또 3명을 낳을 거를 1명만 낳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 또 기회 비용의 종류나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예로서 이제 고학력과 다경력을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성이 사회 참여 많이 못했지만 요즘에는
그 여성에 대해도 우리가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함으로써 내가 그거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출산한 여성들이 이 양육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엄마가 해야 된다, 여성이 해야 된다는 게 아직 어느 정도 사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더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 큰 거죠. 뭐 남자는 돈 벌어오는데 그게 더 힘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결혼해서 아이 키우시는 어떤 그런 뭐 아빠 엄마가 된다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심입니다. 진짜 집에서 애들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아들, 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엄마들, 아빠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자녀 양육하면서 짊어지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갈매기들 하늘 날아가고 있으면, 쟤는 참 예뻐 보인다 싶고, 쟤는 진짜 멋있게 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갈매기들 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뭐 아름답게 일렬로 딱 줄기어서 날고 있죠. 근데 그게 잠깐만 거기서 삐끗해도 이탈해도 그 갈매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낙오가 되는 순간 바로 죽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들이 놀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애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정말 그 힘든 상황이 그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이거는 여성이 혼자 짊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아빠들도 육아휴직하고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힘든 것들을 같이 느껴보고 또 여성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려면 아빠들이 육아휴직하는 기간 동안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양성평등적인 그런 문화가 앞으로 있어야 저출산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는 저출산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불경기와 고용 상태의 불안정. 이제 사는 게 행복하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나보다 더 좋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소득과 고용이 아니라 고용이죠, 고용. 네, 이게 고용 상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양극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황이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실업률도 많이 증가하고 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 경제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살펴봤고요. 고령화 현상의 요인, 경제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고령화라는 거 여러분들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고령화가 될까요? 당연히 음식이 좋아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밥을 잘 먹고 좋은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오래 살 수 있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깨끗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의학이 발달하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해 주잖아요. 웬만한 큰 질병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노인 편의시설, 노인 복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고령화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출산 현상을 문화적인 요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저출산이란 게 뭐 우리가 이제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면 아까 우리 여행 얘기 잠깐 했죠.
자, 여가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가 활동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출산을 안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했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뭐 눈만 돌리면 내가 조금 관심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걸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런 부담을 그 부담만큼의 그 소비, 그 지출을 이제 다른 데다가 이제 쓰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그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여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제 이런 부양 부담보다 혼인 출산의 이런 부양 부담을보다는 내가 소비를 하고 싶은 욕구를 더 많이 느끼게 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한테 더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도 나한테 많이 의지를 하겠구나,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식 낳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적 문화가. 자, 이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자기가 자기의 자아 실현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인주의적 문화를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평등의 가치관이 확산이 됐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여성의 그 어떤 그 양성평등의 어떤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아이를 낳으면 나는 왜 경력 단절이 돼야 돼? 아이를 낳으면 나는 왜 하고 싶은 걸 못 해야 돼? 이런 것들과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서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죠. 아이가 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큽니까? 아직 잘 모를 텐데, 그쵸? 네, 아이를 낳는 행복감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실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조금 줄어든다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큰 여성의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우리가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에 굉장히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죠. 뭐 많게는 뭐 몇십 배, 뭐 적어도 10분의 1이 10배 정도는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사는 젊은 층의 인구에서 이런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 시의 주택만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이 강해질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라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멀리 사는 이런 지역에 있는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대도시로 집중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대도시에 사는 젊은 층의 인구일수록 출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절대 수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인구 분의 출산을 하는 그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젊은 층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127쪽에 자, 탐구활동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작년에 그 시험에 나왔던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OECD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 이제 소위 얘기에는 이제 우리 뭐 선진국의 이 범주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의 출산율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 한번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 이름 한번 살펴보면 합계 출산율 1.8명 그 정도보다 좀 높은 국가들이 되겠네요. 뭐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가 좀 눈에 띕니다. 아일랜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겠습니다. 자, 한때는 저출산을 겪었던 나라들이에요. 특히 프랑스가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뭐 대체 출산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이 어느 정도 극복이 돼 있는 나라들인데요. 자, 그에 비해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좀 비교적 유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들. 자, 프랑스와 그 가까운 이웃인데 이탈리아와 독일이 저출산을 겪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자, 유럽이라고 해서 다 출산율이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낮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국가의 정책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개발도상국이다, 뭐 선진국이다, 이런 어떤 국가의 발전 상황과는 좀 무관하게 세부적인 국가의 어떤 지침이나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공교육비 지출의 GDP 대비 비중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GDP라는 건 뭐죠? 국내 총생산이죠. 그 총생산, 국내에서 일어나는 총생산에서 공교육비를 얼마 정도 정부가 지출을 하는가와 이것이 저출산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비례관계가 어느 정도 조금 좀 그래도 상관관계가 조금 좀 보이는 것 같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상관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공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포르투갈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나타나는 거 보니 약간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여지를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교육비 지출이 많으면 출산율도 상승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공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만큼 개인이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상대적으로 출산에 쏟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출산율과 GDP 대비 공교육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비중의 상관관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인구학이나 뭐 통계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양적 연구를 이런 걸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교육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그렇지는 않죠. 아까 얘기한 예외적인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비교적 공교육비 지출을 국가에서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에 많이 돈을 투자하게 되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나라도 공교육비 투자를 늘려야만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공교육비 지출 늘린다고 해서 다른 요인들, 이거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요인들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주택가격 비싸고 이런 거 있죠. 굳이 공교육비 지출 해가지고 교육비 지출 줄였더니 그 비용을 또 주택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 저출산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교육비 지출 늘린다고 해서. 뭐 어쨌든 그럼에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출산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공교육비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육의 비용을 어느 정도는
양육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양육의 비용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양육으로 자녀 양육으로 비용을 더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네요. 더 투자할 수 있다. 지금 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무슨 첨삭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 양육의 비용으로 더 투자할 수 있다. 그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녀 양육에 더 비용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우리나라는 뭐 집값도 비싸고 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쏟아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요인들이 해결이 됐을 때 이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진다를 우리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는 그 공교육비 지출,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봤는데요. 상관성이 비교적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공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 무조건 출산율이 올라간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의 상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아까 출산율 높은 국가들 우리 살펴봤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죠. 특히 뭐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고요. 근데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다고 해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서는 뭐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출산율이 높으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많다. 즉 상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은 이탈리아나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출산율이 낮은 부분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출산율 낮은 국가인데 출산율 높은 국가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나라 없잖아요. 그쵸? 뭐 벨기에나 아일랜드까지도 65%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50%도 안 되는 이런 국가에서만 지금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거 보면 저출산은 결국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 출산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서 뭔가 경력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강요를 받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다고 해서 출산율이 다 높은 거는 아닌 것이죠. 우리 이거 수학에서 보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 출산율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주에 우리가 보는,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란 것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출산율의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필요 조건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율이 높으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것이죠. 이게 출산율이고요. 이게 출산율이고 이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당연히 높은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출산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조건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이렇게 출산율이 낮냐, 그 원인으로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여성의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걸 강요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일이 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매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성에게 그런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이런 문화들이 여성에게 출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출산율과 여성 경제 참가율이 모두 낮다. 그러니까 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을 수가 없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출산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출산율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무조건 이게 높아야지만 출산율이 거기서 뭐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 제가 갑자기 수학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막 여기다가 수학을 제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단 높이고 나서 우리가 뭐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면피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 특히 우리 저도 남자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우리가 뭐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 아들이 나중에 어쨌든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뭐 돈도 좀 벌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애를 낳아서.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뭐 결혼하고 나니까 뭐 그냥 뭐 애 키운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회면 그 딸을 낳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아지는 것.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력 단절이 심하고 유리천장 지수가 높고 이런 상태가 저출산하고는 매우 그 저출산 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좀 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출산에 대해서 출산이 굉장히 그 우리가 중요한 사회에서 어떤 중요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하고 배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출산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또 휴직 후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또 존중해주는 문화가 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주거나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정부의 지원을 뭐 무조건 해주거나 이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정책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같이 일어나야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앞으로 그런 거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선생님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는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